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재판의 판단, 1심 재판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혐의가 이제 뭐 12개 정도의 혐의 중에서 8, 9개가 무죄가 나고 2, 3개가 유죄가 났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평가를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범죄 개수가 12개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각 범죄마다 범죄 행위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거는 그 문서의 개수마다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범죄 행위는 지금 보니까 20개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치면은 한 30개가 넘는 혐의 중에 8, 9개가 무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유죄가 난 것이고 일부가 무죄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걸 거꾸로 뭐 8, 9개가 무죄가 나고 2, 3개가 유죄가 났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봐서는 이게 법리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교수라고는 믿기가 어려운 그런 평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숫자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일부가 무죄로 나온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스스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겸허히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로 다투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항소로 다툴 혐의가 입시 비리라든가 감찰 무마 같은 경우인데 이 중에 특히 감찰 무마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 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해주셨던 이제 청탁금지법 그 부분이 이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차이가 뭡니까? 이제 이거는 뇌물은 대가성 이 요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건데 이 대가성 부분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은 그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돈이 건너갔으면 그리고 그 건너간 동기가 지금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뭐 뭔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동기에 의해서 돈이 건너갔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이것을 이 항소심에서 본인이 다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건 거꾸로 검사도 말이에요.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 항소를 할 겁니다. 무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네. 2심에서 이건 뇌물이 유죄가 맞다 이렇게 다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희망대로 2심에서 마냥 좋은 그런 결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이 부분을 위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녀의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수수라는 그 명백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근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뭐랄까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예. 공직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청탁금지법의 그런 틀을 잡는다고 한다면 아마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부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1심 법원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탁금지법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이제 이게
공부를 아무리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을 요건이 되면 받을 자격이 있죠. 뭐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게 딸의 경우에는 이제 학점이 굉장히 낮고 네. 굉장히 이제 장학금 받을 요건이 안 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이례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요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굉장히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부산대학교가 부산대 병원이 또는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이제 대가성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네.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 내의 어떤 행위냐 뭐 이런 것들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져서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일단 그 민정수석 그 당시 민정수석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과 의전원 관계가 도대체 어떤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일단 좀 의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적 위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증거를 입증을 하는 게 검사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구태여 그 유죄로 인정한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 얘기는 요 정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아들의 대학 입학 취소 논의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이런 위조된 서류들 네.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게 이제 합격에 영향을 미쳤냐 이제 이게 관점이 될 텐데 지금 법원에서 인정된 그런 아들의 위조된 그런 각종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법무법인 최강욱 변호사가 인턴 증명서를 이제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발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조국 장관이 최강욱 변호사가 허위로 작성한 그런 인턴 확인서를 날짜를 또 더 늘려가지고 자기가 또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법전원입니다. 법전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법인의 인턴 증명서. 이거는 이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의 법전원 합격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있어서 입시 비리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긴 하시죠.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긴 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의지를 밝힌 상태이고 그리고 어찌됐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고 확정적인 판결이 나오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다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징역형이 나오고 추징금도 나왔는데 일단 법정 구속은 안 했죠. 네.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간 자체가 3년 2개월이 걸렸고 길었어요. 저는 저 형사 재판에서 3년 2개월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을 굉장히 성실하고 매달 했는데도 다룰 게 많아서 3년 2개월을 갔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담당 부장판사가 2번이나 휴직을 하고 또 미뤄버리고 막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국 전 장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벌받는 그 시기를 뒤로 확 늦춰가지고 그 자체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첫 번째 특혜인데 2년의 실형 선고가 났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그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했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법정 구속을 하는데 이게 보통의 일반 서민들이라 경우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될 텐데 또 이제 항소심 가서 이걸 다투어 봐라 뭐 이제 이렇게 기회를 방어권 보장을 한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이게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1심에서 실형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기 범죄라든가 경제사범행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고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현출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만 남아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징역 2년을 두고 어디로 도주한다거나 해외로 도주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이것이 과연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긴 하고요. 네. 기간이 길어진 거는 저는 사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한테는 뭐 그닥 이익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빨리 종결되고 그 죄의 결과를 확실히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긴 것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한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말씀이 이게 법정 구속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법원에서 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배려로 이렇게 지금 법정 구속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이게 꼭 좋으냐? 나중에 이제 결국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형은 2심 끝나고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조 전 장관이 나이가 적잖아요. 나이가 더 많아진 상태에서 수용 생활을 하려면 본인한테 그게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고 또 법정 구속을 면하고 이것이 반드시 조 전 장관의 좋은 일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예 없는 부분 얘기, 사모펀드 의혹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전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노린 거라고 보죠. 오늘 조 전 장관이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사모펀드로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달라.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부분은 무죄 받았고 두세 개 유죄 받은 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 당신들의 나에 대한 지지는 정당하다. 잘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조 전 장관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질이 안 좋은 건데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뒤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다른 범죄들. 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그런 말,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건 대장동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뒤로 뭐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에 대북 송금까지 계속 사건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밝혀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인장을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그 앉아서 그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책상에. 자기 부인이랑 같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부분을 본인은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조국 장관 수호하는 분들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은 30개 가까운 혐의 중에 대부분 유죄가 났고 무죄가 난 건 일부에 불과하다. 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서울대 교수직에선 해제가 된 거죠. 직위 해제가 됐는데 아직 서울대에서는 3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계속 되겠죠? 아마 지금 어찌됐건 이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학교 측에서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참 서울대가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늦추는지 그러다가 뭐 교육부에서 아마 뭐 지난번에 경고를 받았던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났으면 1심 판결이니까 또 뭐 항소심 기다려보자.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쪽의 입장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사실 확인이 됐으면 저는 행정처분은 그다음부터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돈 액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진술을 왜 하는 걸까요?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참 의문스러운데요. 네. 지금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진술자들이 지금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렇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남욱 전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 기법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많이 좀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의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뭔가 이득을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불리한 진술을 더 하는 거 아니냐?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건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는 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또 인정하고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싶은데 또 뭐가 나오면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또 내놓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두 분이 이제 완전히 상반되게 또 이제 사안을 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그겁니다.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안 했고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특히 이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이제 소환하겠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은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기조를 유지를 하겠죠. 아마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통화 횟수가 뭐 4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통화를 전달했다. 전달해서 대화를 했다라는 진술뿐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더 검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입증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검찰에서 입증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이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통화와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는 직접 통화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폰을 이용해서 직접 통화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화영이나 또는 이태영 변호사 이런 이제 다른 제3자의 폰 전화 통화할 때 바꿔줬다. 네.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전화기 주인, 그 주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 북측에 돈을 전달한 내용이잖아요.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 변호사비 대납이 가장 큰 이유 혐의였다면 네. 이게 대북 송금으로 좀 얘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여기까지
그 사건을 딱 보고 척 보고 여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파다 보니까 자금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조응천 의원이 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더 두려운 게 이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소환이다. 이렇게 귀국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입을 다 닫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처음부터 예견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신중하게 이거를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건 돈이 넘어간 게 사실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냐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추가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혐의를 잘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관련자 진술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대북 사업권의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방북의 대가로 또 돈을 지불했다. 이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밝혀낼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건너간 시기 2019년 1월, 4월에 걸쳐서 500만 달러가 갔고 2019년 1월에 이제 300만 달러가 갔는데 그 시기하고 아주 밀접한 시기에 2011년 5월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친서가 전달이 됐고 또 11월 그 300만 달러 가기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를 초청해달라라는 초청 요청 공문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건너간 시기하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문서가 북측에 전달됐다. 이것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뭐 그렇게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소위 이제 베팅을 하는데 네. 그 베팅의 보증인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대권 주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보증 이거 아니면 그렇게 큰 돈을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북한 사업에 투입하지는 그렇게 할 바보는 없었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대북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쌍방울이 과연 어느 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진행을 했는지 그 대가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거는 다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의 이슈에 대해 장진영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